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쇠솟는 정형외과에서 관절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찬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무릎,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개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퇴행성이란 뜻은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노화가 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화라는 현상은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화가 일어나면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인대, 혈관, 근육, 그리고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 같은 것들이 이제 변형이 생기는데,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을 관절염이라고 하고, 노화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연세가 드시면 거의 90% 이상은 생기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젊으신데도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걸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과도한 노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근로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하중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외국에 비하면 아주 고도비만 환자는 적은데요. 비만도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다치는 일이 좀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잘못된 생활 습관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릎을 구부리고 생활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관절염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무릎을 구부리는 활동을 좀 많이 하실수록 더 관절염이 빨리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어디 생기느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몸에 거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는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 많이 생겨서,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 하면 일단은 발가락, 그 다음에 발목,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무릎, 그 다음에 엉덩이 고관절, 이제 척추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이런 데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체중이 별로 가지 않는 곳임에도 손가락도 많이 사용하시면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연령은 대략 한 남자, 여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50대 초반서부터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시고, 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50대 후반이나 60대쯤부터 관절염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7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거의 95% 이상이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관절염이 생겼을 때 제일 1번은 아픈 겁니다. 일단 무릎이 아프면 이거 관절염 아닐까 의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 좀 심해지면 일단 좀 뭔가 부드럽지가 않고 뻣뻣한 증상을 보이고, 그리고 관절에서 뭔가 뚝뚝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처녀 때는 관절이 얇고 가늘고 이뻤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관절이 두꺼워지고 뭔가 뭉툭해지는 현상을 그렇게 보이는 것이 관절염의 흔한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그 정형외과에서 가시면 먼저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이제 그 엑스레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보험도 되고 굉장히 저렴한 검사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우선 찍어보시면 되는데, 그 연세가 50대 중후반쯤 오신 분들이 관절염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감별해야 될 질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냐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쓰면, 그래서 노화가 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무나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병이 나서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노화가 되기만 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으로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이 잘못돼서 오는 병, 그리고 대개는 류마티스 질환은 50대 이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생기시고, 그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생기기 쉽고,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면 아픈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별로 사용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했는데 아픈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저녁 때 많이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많이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구분할 때 이게 아침에 아픈지 아니면 일을 많이 한 저녁에 아픈지를 구분해 보시면 일단은 구분하기 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프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하셔서 일단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엑스레이만 찍으면 진단할 수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면역 체계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시면 일단은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류마티스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이거 병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고민하시는데요. 그래서 대개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무릎이 일단 좀 붓는다 생각하면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무릎에 물이 차면 이렇게 뭔가 무릎 주변이 뚱뚱하게 부었는데 이쪽에서 쿵 누르면 이쪽에서 꿀렁 하는 이렇게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면 관절염이 있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 중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랑 많이 이렇게 서로 다툼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에 물이 차면 자꾸 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에 관절에는 관절염이 심하시면 무릎에 물이 많이 차기도 하는데요. 일단 물이 차면 중간 정도 이상으로 많이 찼을 때는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그래서 그 무릎에 찬 물은 일단 건강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염증 세포라든지 이런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놔두면 관절염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물이 차 있다고 생각되면 일단 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요. 그런데 물은 찼는데 좀 꿀렁꿀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차 있을 때는 굳이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먹는 약을 좀 먹거나 조금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이 찼다고 생각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그 관절한 보신 주치의께서 양이 많으면 빼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 일단 아프면 일단 관절염 의심하고 부으면 의심하셔야 되고, 무릎에서 툭툭 소리가 나는데 아플 때 소리가 나면서 같이 아픔을 동반하면 그것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이 처녀 때는 무릎이 가늘고 곧고 예쁜데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옷자다리로 이렇게 휘어요. 그것도 관절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초기에 병원에 가시면 사실 의사가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물리치료만 좀 해드려도 좋아지고 파스를 붙이거나 먹는 약만 조금 먹어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프고 의심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 병원을 먼저 가셔서 의논을 해보십시오. 너무 늦으면 이게 약 가지고 잘 낫질 않아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아야 되는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보통 진행될 때는 우리가 4단계로 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연골이 좀 붓거나 조금 닳는 단계를 말하고, 두 번째는 연골이 부서져서 무릎 속에 둥둥 떠다녀가지고 좀 더 많이 붓고 이런 단계고, 세 번째는 뼈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했던 뼈가 이렇게 뾰족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요. 네 번째가 되면 연골이 거의 다 뭉개져서 뼈끼를 이렇게 닿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절염으로 오신 분들을 가끔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골이 다 닳아서 너덜너덜너덜하게 저렇게 흐느적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까진 부분이 뼈가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1, 2, 3,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4단계로 가면 거의 뼈가 자기 뼈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 우리 시골 어르신들 보면 비만 오려고 그러면 막 뼈마디가 쑤신다고 야 내일 비 올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경우에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걸려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때는 일단 병원에 가시기 전에는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우선 쉬셔야 돼요. 요즘은 많이들 건강들을 하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매일 하시거든요. 근데 걷는 운동을 하루에 나는 10,000보를 꼭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어제도 10,000보 걷고 오늘도 10,000보 걸었는데 오늘 좀 무릎이 아파요. 근데 이분들이 10,000보를 걸어야겠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파도 그냥 걸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관절염은 증상일 때면 일단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파서 오시면 아버님 평소에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걷는 건 좋으신데 오늘이 무릎이 좀 아프시면 운동량을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운동량을 좀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급할 때는 지팡이를 쓰시는 게 일단 좋고요. 잠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팡이 쓰시면 많이 창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이 안 좋으면 지팡이 쓰시고 요즘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등산 스틱 같은 걸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 스틱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무릎이 불편하실 때는 지팡이를 좀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면 쉬어라. 좀 쉬시고 그 다음에 그 관절염들은 보통은 좀 아프시면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 15분 정도 온찜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한창 유행했던 반신욕이라든가 이렇게 족욕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좀 많이 걸으면 다리가 붓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땐 누워서 다리를 조금 위로 올리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로 혼자 할 수 있는 치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치료해드리냐면 관절염은 특히 치료가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치료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혼자 조심하신 것 같고 회복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약을 쓰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관절에 좋은 운동을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데 대개 병원에 오시면 요즘 관절염 약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관절염 약을 처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스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하신 경우에는 연골 주사를 놓기도 하고 통증 주사를 놓기도 하고 인대 강화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놓을 수 있는 주사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골 주사, 통증 주사, 인대 강화 주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어느 걸 맞을지는 진료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많이 아시는 거고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치료 중에 물리치료 요법 중에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들은 치료 효과는 꽤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은 운동들을 권유드리자면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가볍게 걷는 거나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쿠아로빅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처음에 주사를 놓는 건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인대 강화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치료인데 중기에는 보통 무릎에 관절에 그 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물을 좀 빼드리고 그 주변에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넣어서 치료해드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결국은 이것저것 치료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공관절 수술이 요즘은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정말 힘든 치료가 아무리 치료도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절에 여러분들께서 통증이 심할 때는 약으로 안 됐기 때문에 관절에 주사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사는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하실 때 크게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약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흔히 뼈 주사라고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주사 외에 쓸 수 있는 주사 중에 연골 주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뼈 주사는 그 연골 주사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안 아프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 보시다시피 너무 강한 무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호미로 이렇게 긁어도 되는 곳에다가 엄청 큰 쟁기 같은 거 갖고 와서 긁어대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연골주사와 뼈주사의 차이는 보통 뼈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연골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부작용은 적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골주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일주일 간격으로 5번씩 맞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씩 맞는 것도 있었고 요즘은 좀 많이 좋아져서 한 번으로 끝나는 연골주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스케줄이 있거나 어떤 이렇게 병원에 자주 오기 어려우신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맞는 연골주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골주사를 맞는 것이 옛날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번 병원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한 번 맞는 주사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서 의논하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오래 병원에 오기 어렵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내는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제가 볼 때 오늘 강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관절염이 안 걸리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가 무릎을 많이 안 구부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올해 만으로 50살인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환갑잔치를 하면 엄청 노인들이 거기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60살만 돼도 관절이 다 망가지고 날구주면 막 야 내일 비 온다 이렇게 알아맞힐 정도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어릴 때는 저희가 세수를 해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세수대에 놓고 얼굴을 씻고 방도 무릎 꿇고 다니면서 방 닦고 모든 일을 무릎을 꿇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옛날보다 관절 건강이 많이 좋으세요. 그래서 관절염을 피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쪼그려 앉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쪼그려 앉는 거 안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예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덕이나 이렇게 비탈이 많은 곳에서 내리막길을 많이 걷는 것이 관절 질환에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피하셔야 될 거는 내리막길을 오래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아플 때는 좀 쉬어라. 쉬어줄수록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싸고 있는 주변 근육이 튼튼하실수록 관절염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젊으실 때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등산이나 조깅이나 달리기 같은 걸 많이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일단 나이가 드시면 그런 운동을 많이 할수록 관절염이 빨리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해라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발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굽이 높은 하이힐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좀 많으시다면 체중을 조금만 빼도 무릎엔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좀 예방하거나 관절염에서 좀 빨리 해방되고 싶으실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움직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이제 무릎을 싸고 있는 주변 근육을 키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프시면 일단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관절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관절염 같은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꼭 MRI를 찍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MRI를 찍어보면 우리가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절염 말고 좀 다른 질환이 발견되는 게 요즘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릎을 싸고 있는 뼈 소개가 이렇게 서로 죽는 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골괴사라고 그러는데 골괴사는 엑스레이만 갖고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으시면 병원에서 정밀검사, MRI 같은 걸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이 불편하시고 이럴 때는 가능하면 좀 따뜻하게 온찜질 같은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영, 아쿠아로빅 이렇게 하는 그런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들이 많이 퍼지는데요. 누죽걸산이라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나가면 죽고 집에 있으면 산다고 해서 나죽집산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안 하고 쉬어야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도대체 무릎 주변의 운동 근육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이게 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무릎 위쪽에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강할수록 무릎 관절염에서 빨리 해방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자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똑바로 펴지게 해서 이렇게 쓱 들고 버티는 이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선체로 이렇게 어딘가 손을 짚고 무릎을 뒤로 굽혀주는 운동인데 이거는 조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힘든 운동이니까 이건 꼭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시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